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컴컴하게 앞에 영상이 돌아가니까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있는 낙서를 보면 제가 한 27가지인가 수집을 해놨는데, 눈이 감기는가? 그러면 미래에 대한 눈도 감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뒤이어서 뭐가 있냐면은, 지금 흘리는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다. 이렇게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기왕에 여기까지 시간을 내서 오셨으니까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 회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숨기고 있는 정보까지도 몽땅 캐내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결심도 역시 자신이 하시는 겁니다. 아까 허은정 사업자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평소에 늘 하는 얘기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머리에 담고 있어라.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없어도 성공하지 못한다. 그게 바로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 그리고 부지런한 손발입니다.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째가 이게 물이 붙어 있어가지고 차가운 머리, 이걸 쿨 헤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따뜻한 가슴입니다. warm heart. 세 번째가 부지런한 손발, diligent hand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가운 머리, 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 cool head, warm heart는 영국의 대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분이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로 부임하시면서 부임 취임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경제학자는 냉철한 이성과, 즉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지금 경제학자들이 가장 명심해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고,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전부 모든 리더들, 그리고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차가운 머리, 쿨 헤드라고 하는 것은 냉철한 이성, 합리적인 판단력, 예리한 분석력 등을 전부 망라하는 말입니다. 쿨 헤드만 있고 웜 하트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TV에서 매일 보고 있는 부정부패, 다시 말하면 뭐 금감원이니 또 누가 어떤 회장이 어디다가 뭐 수천억을 뚱쳐놓고 뭐 했다느니, 그런 어떤 사기친 얘기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머리가 좋더니 나는 도대체 그 뉴스를 듣고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게 어떻게 저렇게 했다는 건지.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따뜻한 가슴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철창행. 그렇죠.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따뜻한 가슴만 있고 냉철한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 그렇지만 별로 이룰 것도 없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예리한 분석력도 있고 마음도 따뜻한데 무지무지하게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말만 계속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냉철한 이성, 다시 말하면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도대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옆에 사람 말을 듣는 것도 그건 정보 수집이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일종의 정보 수집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뭐 어떤 회사를 가고 또 어떤 이 사업 설명을 가도 자기 회사가 좋다고 얘기하지 나쁘다는 얘기는 전혀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과연 나쁜 점이 있는지도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말고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시그널. 말은 않는데 표정에 나타나는 거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 돼요. 군대에서 그런 거 많아요. 지휘관이 무슨 말이든지 건의해봐. 뭐 나를 비평하는 말도 좋아. 말은 그렇게 해놓고 비판하는 말을 하면은 얼굴이 찌그러져요. 그것은 시그널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게 시그널이에요. 말은 않는데 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걸 분명히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냉철한 머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냉철한 머리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 보시라는 거예요. 실체적, 그건 허상이나 희망사항이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놈이 양쪽 귀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으로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니 어떻게 귀에만 화상을 입었습니까? 제가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식이 전화를 해서 받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받다가 이렇게 그렇다 치더라도 이쪽 귀는 왜 다치셨습니까? 그 자식이 또 전화를 했지 뭡니까? 아무 생각 없으면 양쪽 다 돼. 양쪽 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존경하던 교수님 한 분이 야전에 대대장을 나가셨는데 아이 한 개 소대가 피를 토하고 다 쓰러져 죽어요. 회식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헬기를 불러가지고 큰 병원으로 빼서 전담 무사히 했는데 왜 그랬는가 봤더니 그 소대장 녀석이 어느 대학교 생물학과를 나온 녀석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무를 잘 안다고 산에서 나무를 뜨다가 술을 퍼마셨는데 그 나물이 독초였어요. 그러니까 알려면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생물학과에서 실제로 산에 가서 그 나무를 보지 않고 식물 도감에서만 보니까 비슷한 게 많아요. 산에 가면 야채하고 비슷한 이파리가 많습니다. 그걸 확실히 분간 못하면 독초를 먹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마터면 소대가 전멸할 뻔 봤어요. 근데 전멸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전부 피를 토하고 쓰러진 놈들은 술을 못 마신 놈들이요. 술을 못 마시고 나물이 몸에 좋으니까 나물만 퍼먹은 놈들은 전부 다 그렇게 됐고, 술을 고래들은 나물이고 뭐고 술이나 퍼먹자 하고 그 놈들이 전부 제정신이라고 다 옮겼어요. 그렇듯이 확실히 알고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대충 하는 철수라는 학생이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가서 한참 놀다가 친구가 잠깐 화장실에 간 동안에 방에서 아우성이 들리는 거야. 아이고 배 아파 죽는다고. 친구가 뛰어들어와서 보니까 화학실험용 화학약품을 퍼마셨어요. 이 자식이 공부하기 싫어서 또 자살을 하고 그랬나 하고 병원으로 119를 급히 불러서 뭐 그렇게 마신 양이 많지 않고 또 화학약품이 크게 독한 것은 아니라 살려냈습니다. 그럼 너 왜 그걸 퍼마셨냐 그랬더니 이놈이 단 것을 워낙 좋아해. 저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커피 같은 거 자실 때 블랙은 좀 싫지요. 저도 설탕을 많이 넣어서 먹거든요. 저는 당뇨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단 것을 좋아해 가지고 뭐 설탕이나 사탕이나 엿이나 이거 꿀이나 이런 걸 잘 먹는 이제 그런 철수가 이제 그런 체질이야. 저기에 단 거라고 적어 있어 가지고 저걸 마셨더니 그렇다. 아니 무슨 화학약품에 단 것이 적혀 있냐. 그래서 이 녀석이 보니까 화학약품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은 저것을 단 거 그렇게 이제 아예 모르든가 아예 스펠링을 저 알파벳을 몰랐다면 저거 단 거라고 읽는 것을 몰랐거나 알라면 똑똑하거나
그래서 차가운 머리로 정보를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럼 무슨 정보를 분석해 봐야 성공할 수 있느냐? 또 속지 않느냐? 사기당하지 않느냐?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1번에 해당하는 것이 첫째, 이 회사가 합법적인가 하는 걸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합법적인가. 이 합법적인 회사냐? 또 사업하는 방법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합법적이냐? 이게 당연히 합법적이지. 그런데 지금까지 망한 회사들 중에 불법적인 행동을 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회사 등록할 때는 합법적이었어요. 그러나 분식회계라든지 탈세라든지 비자금 조성이라든지 등등 비합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매출이 떴다가 바로 망하던가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회사가 합법적인가? 물론 이 회사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시든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실 때 이 회사가 합법적인가? 두 번째, 경영자의 도덕성. 경영자의 도덕성 그리고 경영 능력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경영자가 부도덕한 짓을 하면은 반드시 망해요. 그리고 전부 경영자가 부도덕하면 사원들의 노동력을 도둑질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 보상 플랜 등등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놨다 이거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합격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영 능력이 없으면 회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경영능.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성장 전망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봐야 돼요. 세 번째는 제품. 이 회사가 파는 제품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건 제품은 품질과 가격을 과연 품질이 양질의 것이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냐? 품질이 좋고 가격이 높은 제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세계 최대의 이 네트워크 회사인 A사 같은 경우도 품질 좋습니다. 품질 괜찮아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요. 그런 걸 누가 삽니까? 사업자 아니면 안 사요. 따라서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일반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망한 것은 보통의 품질이거나 또는 저질품을 고가에 팔았기 때문에 반드시 제품을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보상 시스템을 보셔야 됩니다. 보상 시스템. 다시 말하면 아무리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더라도 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다면 그 뭘 합니까? 그런 짓은. 전부 경영진과 고위 이 스폰서들이 다 빨아먹고 밑에 내려간 것이 없다면 그건 노력 도둑질이고 시간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보상 플랜이 과연 정의롭게 되어 있는 것이냐, 정의로운 것이냐, 이게 윈윈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 회사가 도대체 비전이 있는 것이냐, 앞으로 이 회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이 회사가 파는 제품이 너무 경쟁적이어서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망할 것 같다. 그렇다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냉철한 머리, 차가운 머리로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돈벌이 된다니까 무조건 와 몰려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따져봐야 돼요. 다음에 따뜻한 가슴. 그러면 요거 다 따져보니까 괜찮네, 이 회사. 이거 돈벌이 되겠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신나게 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따뜻한 가슴 측면을 봐야 됩니다. 따뜻한 가슴 측면에서 봐야 될 것은 이거. 첫째, 옳은 일인가를 봐야 돼요. 옳은 일인가. 이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과연 사회적으로 옳은 일이냐,
나만 돈벌이가 되고 일반 소비자 또는 국민 또 일반 사회에는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걸 반드시 따져봐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합법적이지만 옳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제품을 비싸게 판다고 해서 그건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가격이 맞으면 팔고 사고 하는 겁니다.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옳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 놈이 어른 앞에서 담배 벌컥 걸고 피운다. 그거 법으로 처벌 못합니다. 그거 법률 위반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옳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아이를 가진 이 엄마가 서 있는데 그때 이 새파란 고등학생 놈이 앉아 있다. 그거 법률 위반 아닙니다. 지가 앉아 있던 누워 있던 물구나무로 서 있건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또는 이 사업 현장에는요, 법률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옳다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내가 전달하는 상품과 전달하는 정보가 그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냐, 안 그러면 나만 이익을 보고 이걸 사 쓰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것이 옳은 일이냐, 돈 만드는 일이냐, 또는 법적으로만 맞는 일이냐 하는 걸 반드시 따져보셔야 됩니다. 법은요,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모든 도덕을 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의 약속인 거지. 도덕은 법률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부패 문제 또는 어떤 기업의 분식회계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막기 위한 법이 수없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걸 빠져나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이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 요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일을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뛰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열심히 뛰어지지가 않아.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잘 안 돼요. 자, 여기서 두 번째 것은 보람 있는 일인가? 보람이에요. 이게 인간은요 보람이 없으면 아무리 천금을 준다 해도 신명이 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해모임을 먹어보니까 이런 효과가 난다. 병원에 가서 이것을 치료하려면 병원에 입원해서 수백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불과 몇만 원 가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이걸 여기 전달해 줘서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고 가정이 회복된다면 그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에요. 보람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걸 따져보시고 차가운 머리로 이런 걸 따져보고 따뜻한 가슴으로 나만 돈벌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모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옳은 일이고 보람이 있다 하면은 최종 결심은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요 다단계를 뭐라고 이야기하건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있어요. 나는 이 일이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 양력 소개에서도 여러분들이 잠깐 보셨지만은 저는 이 다단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군대 생활만 42년을 했어요. 군인같이 보입니까? 근데 그 포장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잘못하면 욕이 튀어나오니까 조금 양해를 하셔야 됩니다. 험악한 말이 튀어나오니까. 그 중에서도 35년을 사관학교 교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관학교는 데는 가장 도덕성을 강조하는 데고 애국심을 강조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뭔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옳은 일이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차차차 그 얘기는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요소로
판단해 볼 때, 이 회사에서 이런 사업은 차가운 머리로 분석해 봐서 이런 요소들도 괜찮고 따뜻한 가슴으로 분석해 봤을 때 괜찮다. 할 만한 일이다. 내가 신명을 바칠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손발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손발이 전혀 말을 듣지를 않는다고. 그 손발을 묶는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놈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자존심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길래 그러는가 하는 걸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개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고 특히 한국인이 그렇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그래요. 중국은 조금 덜하고 한국과 일본이 가장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 본사에 가끔 종종 그것도 그렇게 드물지가 않게 아주 근엄한 모습을 하는 신사분들이 찾아옵니다. 또 숙녀분들도 찾아와요. 근엄한 탁 들어오면서 여기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찾아와요. 통상은 밑에 이제 사원들이 있으니까 앉아 있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탁 이렇게 찾아와요. 그러면 뭐 우리 박 회장이야 늘 밖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사원들이나 이런 사원들이 저에게 안내하거나 우리 김혜란 이사나 최승근 전무에게 안내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다 짜고짜로 명함을 내밀어요. 명함을 내미는데 그 명함을 보면 기절초풍할 정도예요. 어디 대학 총장, 어디 회장, 어디 사장, 무슨 연합회 회장, 무슨 선교회 선교부장, 뭐 전부 이런 명함이에요. 이건 아주 겁이 덜컥 나는 명함이에요. 그것을 일단은 내밀고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지금 내가 엄청나게 바쁜 사람인데 모 장관을 지금 만나려고 가는 길인데 잠깐 하필 옆을 지나서 잠깐 들렸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주 위압적인 자세로. 그러면 저희는 대답하는 말이 한결같습니다. 아이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서민들이나 먹고 사는 다단계판에서 뭐 발을 들어 놓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국가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하셔야죠. 빨리 장관님 만나러 가십시오. 저희는 아주 무식하고 힘없는 서민들이 먹고 사는 데인데 명함을 보시니까 어디 회사 사장님이신데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신 분이고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으신 분인데 말로 잘못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꼬리가 팍 내려가면서 목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뭐 꼭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한때는 뭐 저 콜롬비아 대통령을 꽉 잡고 있으니까 그 총판만 주면은 내가 국가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겠다고 해서 뭐 찾아왔고 가나의 대통령을 자기가 꽉 잡고 있으니까 그것만 주면 가나를 휩쓸어 버리겠다는 사람도 나타났고 중국의 시진핑을 자기가 아주 친한 사이니까 중국을 완전히 먹어버리겠다고 나타나는 분도 있고 북한의 고위 부인들을 자기가 꽉 잡고 있으니까 북한에 이걸 다 팔겠다는 사람도 나타나고 이야 굉장해요. 굉장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전력이 화려합니다.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 지위에. 그런데 현재 옛날에 회장님이었지만 지금은 가난뱅이에요. 뭔가 하다가 망한 거예요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자존심이라는 놈이 꽉 잡고 내가 왕년에 그래도 뭐였는데 이 다단계판에 뛰어들어? 그러니까 그것이 심리학적으로 뭐가 됩니까? 반사적으로 반대로 나타나죠. 여기 제일 높은 놈 누구야? 이렇게 탁 돈단 말이에요. 이제. 자, 그게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존심이 왜 그렇게 우리 발목을 잡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간의 욕구 단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분이 만들어낸 겁니다.
요게 나오기 전에는 심리학자에서 인간의 선악 문제 이런 것만 따졌는데 동기부여, 언제 인간은 열심히 일하는가 하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도대체 그러면 인간의 욕구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걸 하다 보니 요게 나왔습니다. 요게 나왔는데 요 논문이 나오면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대체로 맞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동기부여, 어떻게 모티베이션을 시키냐 하는 데 있어서 널리 이용되는 모델입니다. 자, 인간의 가장 아주 원초적인 욕구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 다시 말하면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그렇죠? 이런 인간의 육체 어딘가와 관련이 되어 있는 욕구, 이게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게 가장 강한 욕구예요. 요게 충족이 안 되면 일반적으로 그 윗단계의 욕구는 추구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졸리는데 뭐 하겠어요, 거기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리적 욕구는 약간만 충족시켜주면 더 이상 추구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바가지 줬어요. 그러면 그게 목이 이제 해갈이 됐어. 그놈한테 또 한 바가지를 또 줘보세요. 그것은 그때부터는 효용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는데 물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한 그릇 줬는데 계속 먹으라고 줘봐요.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욕구는요, 일단 충족이 되면 더 이상 추구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 안전의 욕구로 넘어가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먹고 살 만큼 됐다. 그러면 안전, 다시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안전하게 살고 싶다. 이사도 좀 안 다니고 싶다. 내 주변에 시끄러운 것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 도둑도 없고 내 몸도 안 아프고 빨리빨리 가서 운동도 하고 싶고, 이게 안전의 욕구예요. 그런데 이게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이건 추구를 안 해요. 다시 말하면 3D 업종에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건강에 좋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호구지책이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다, 집도 좀 있고 그렇다, 뭐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는다, 스포츠센터에 가서 운동도 한다. 그러면 인간의 욕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요. 그게 귀속과 애정의 욕구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혼자 애톨박으로 살 것이 아니라 어디 봉사단체에 가서 일도 좀 하고, 또 주부 무슨 모임에 가서 뭐 또 하고, 개 모임도 하고, 동창 모임도 하고, 어떤가 귀속돼 가지고 뭔가 하고 싶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애정의 욕구는요, 이 성욕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 내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식도 낳고 우리 부모도 공경하고, 다시 말하면 사랑을 주고받는, 인간은 사랑을 주고받지 않으면 절대 못 산다고 합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이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단체에 들어가서도 친구를 사귀고 사랑을 주고받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혼자 애톨박이로 산속에 살기 싫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면 자존심과 관련되는 것이 요 높이 있어요. 존경의 욕구예요. 이스팀리에 존경의 욕구. 기왕에 이렇게 할 바에야 존경을 받고 싶다. 그런 말이 지금. 존경을 받고 싶다. 이 존경의 욕구는 두 가지,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그걸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내가 하는 일은 떳떳하고 힘이 있는 일이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여기에 작용해요. 이것이 내부적인 자기 존경이에요. 내부적인. 외부적인 존경의 욕구는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사회적 힘이 있고, 이것이 존경의 욕구예요. 이렇게 하고 싶다. 기왕에 어디 단체에 가서 일하려면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고 훌륭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고 이렇게 되다. 이게 존경의 욕구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 존경의 욕구는요, 실제로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분들일수록 강합니다. 밑에 지금까지 계속 고생만 해온 분들은 요거 아직 여기까지도 해결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집도 없어가지고 새빵살인 경우가 많아요. 이 상태에서 무슨 주부클럽에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까?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존경해 주길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존경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2단계에 있는 분들은
2단계에 있는 분들은 선뜻 사업에 나섭니다. 그러나 이 단계까지 올라간 분들은 사업에 나서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존심이라는 발목을 잡고 있어. 경제학 이론에 톱니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높은 단계, 소비가 높은 단계에 올라가거나 지위가 높은 단계에 올라갔던 사람은 그 밑으로 내려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려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화장실에서 고급 화장지 쓰다가 신문지 못 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 그걸 경제학에서 톱니 효과라고 합니다. 일단 올라간 소비 수준, 일단 올라간 자존심은 잘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요 자존심이라는 놈이 발목을 잡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단계 욕구로 이제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인 것, 내 개성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다. 내가 세운 목표를 한번 달성해보고 싶다.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님이 돈 없어 돈벌이 합니까 지금? 뭔가 지금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다 자기다워지는 거. 내가 생각했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 요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존경, 여기 자존심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자존심을 상하게 되면 소스타인 베블레인이라는 사람이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남편이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경우 여자의 자존심이 더 올라간다 그래요.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사회적으로 출세하면 출세는 뭐 지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자가 더 화려하게 치장을 한답니다. 그 치장을 하는 이유가 남편의 자존심에 편승해서 자기 자존심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 그래요. 그건 내가 높이 안 하려고 잘 모르겠어요. 우리 마누라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데요, 반대로 여자가 크게 출세한 경우 남편이 자존심이 올라가냐면 또 그게 내려간대요 또. 그 학자들이 별걸 다 연구를 해놨어. 그래가지고 그게 이상한 방향으로 나타난답니다. 컴퓨터 게임에 몰입하거나 술만 퍼마시거나 안 그러면 네가 돈을 그렇게 벌어? 나는 그럼 한탕 해서 수십억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디 이상한 펀드에 가서 왕창 망하고 오든가. 그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래. 자존심. 남편이 출세하면 여자는 덩달아서 많은 소비만 하면 되는데 여자가 출세하면 남편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 사람이 그러는 거 보니까 세계적 현상인가 봐요.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문제는 이 자존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일본인과 한국인에 있어서의 자존심의 문제는 엄청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요,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콜롬비아 대학 여자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쓴 책 우리 시중에 완전 번역돼 나와 있어요.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2차 대전 때 일본인을 상대로 연구한 책입니다. 국화와 칼. 일본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일본인들의 내부 심리를 파고 들어간 그런 책인데요. 일본인들이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보다 더 잘하는 놈이 있느냐? 놈은 아니죠, 여자니까. 그것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일본 정책의 기본이 된 책입니다. 국화와 칼. 일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거기에 문화를 두 개로 나눴는데요. 하나는 죄의 문화와 하나는 수치의 문화입니다. 서양의 문화를 루스 베네딕트 교수는 죄의 문화라고 그랬고, 동양의 문화를 수치의 문화라고, 특히 일본의 문화를 수치의 문화라고 그랬는데요. 수치의 문화는 한국에서 훨씬 더 강합니다. 죄의 문화는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고 어떤 절대적 기준과 비교해서 이것이 맞는 것이냐를 따지는 게 죄의 문화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적 진리,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삼배바지, 마포바지, 솜바지를 입고 다니건, 겨울에 삼배바지를 입고 다니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자기에게는 전혀 거리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게 죄의 문화예요. 내 행동이 절대적인 진리에 비춰 봐서 저촉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죄의 문화입니다. 수치의 문화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게 수치의 문화예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문화가 수치의 문화입니다. 꼬맹이 아파트에 살다 보면 꼬맹이들이 아무데나 물건 내놓고 오줌 싸요. 오줌 싸면 처녀 같은 엄마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다 오줌 싸면 안 된다고 얘기 안 해요. 안 합니다. 누가 보면 어쩌려고 얘기해. 누가 보는 게 문제지. 거기다 오줌을 싸는 게 옳으냐 그르냐는 문제가 안 돼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자식이 뭔가 비행을 저지르거나 남편이 뭔가 비행을 저지르면 그렇게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또는 나쁜 일이다 그렇게 안 하고 남 부끄러 못 살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수치의 문화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연시에 불우이웃 단체에 무슨 기부금을 할 때도 기부금을 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했다는 걸 사진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사진으로 남기네. 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게 수치의 문화의 전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의 문화에서는요, 내 껍데기가 어떤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제가 미국의 대학들을 가보고 이번에 일본 동경대학하고 와세다 대학에 가봤는데요. 도대체 교문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교문이고 뭐 견문이고 북문이고 다 똑같이 생겼어요. 조그마한 쪽문이거나 아예 미국의 대학은 교문이 이게 교문인가 싶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고대, 연세대, 서울대 가봐요. 그냥 우람하게 여기가 대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놓죠 그냥. 엄청나게 해놓고 서울대학교 다 기억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옷자 기억자 있죠? 그게 국립서울대학 그 말이에요. 옛날에 데모 많이 할 때는 기억 시옷이니까 공산대학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불렀는데. 자, 그렇게 된 이제 또 관공서문은 또 어떻게 생겼어요? 엄청나게 큰 문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사람이 돌아다니는 쪽문을 또 하나 만들었어. 그쪽으로 돼. 왜 그러는가 몰라 그걸. 그것은 일종의 수치의 문화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다. 옛날 우리 한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안에 들어가면 안방은 꾀저재한데 대문이 우람하게 생겼어요. 그냥 대문이 아무 쓸데없는 대문이. 그게 수치의 문화에서 나타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느냐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더 가치를 둡니다. 따라서 이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항상 발목을 잡아요. 내가 그래도 왕년에 뭐 했는데. 그런데요, 이건 작은 자존심입니다.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욕구 단계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관대작으로 왕년에 일을 하셨던 분들도 이 작은 자존심을 잠깐 보류해 두시고 열심히 일하신다면 더 큰 자존심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는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많아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도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공학 박사님도 계세요. 그 양반은 거대한 건설회사를 운영하신 분이에요. 또 여기 사장님도 계십니다. 1년에 수백억, 수천억의 수주를 받아 공사하시는 사장님이에요. 건설회사 사장님이에요. 심리학 교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여기 연대장, 대대장을 하셨던 고급 지휘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열심히 해서 지금 자아 실현을 해 나가고 있어요. 한신장군이라고 있습니다. 한신장군 들어보셨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워낙 독재를 하는 바람에 15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14년 만에 죽어버렸는데 진시황이. 그러니까 군웅이 올라서 온갖 데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진나라가 이제 소란에 천하대란에 빠집니다. 그때를 천하대란이 빠져요. 그 중에 가장 강한 세력이 항우와 유방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누가 셌습니까? 항우가 훨씬 셌어요. 항우는요, 항우 집안은 초나라 대대로 장수 집안이고 귀족 집안이에요. 유방은요, 사마천의 사기, 이 본기에 보면은 유방의 어머니와 유방의 아버지가 성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집안이었어요.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름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하층민들은 이름 자체가 없고 성이 없거든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항우하고 유방은. 근데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유방이 이겼어요. 유방은 항우가 세다는 걸 알아요. 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나라 수도 함양을 쳤을 때 항우의 군대는 유방의 군대의 4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 자체가 되지를 않는. 그런데 유방은 계속 항우에게 작은 수모를 참았습니다. 가서 빌고, 항우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빌고, 그래서 그 밑에 책사들의 말을 들어서 결국 한나라 고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유방은 그 밑에 장량이라든가 한신, 조참, 소화 같은 1급 참모들이 있었어요. 그 참모들의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항우는 저만 똑똑해가지고 밑에 범징이라고 하는 유방 밑에 있는 4명의 참모를 합해도 더 훌륭한 참모, 범징이라는 참모가 있었는데 말을 전혀 듣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가에 그래도 역발상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참 늙으니 뭐 말 들어서 뭐 하겠어.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진 거예요. 나무 말을 듣질 않았어요. 자기만 똑똑해가지고. 유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무 말을 들었어요. 그중에 한신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한신은 망한 한나라의 왕손이에요. 그러니까 한씨지. 한나라의 왕손입니다. 망한 왕손은 더 비참해요. 그 진나라한테 망했거든. 망한 왕손은요 더 알거지에 아무것도 없어. 우선 남은 나라를 점령하면 그 왕실부터 치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알거지. 저작거리에서 시장에서 밥 얻어먹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신은 이제 옛날에 왕손이 알거지가 되어 돌아다니니까 시장에 건달들이 놀리는 거예요. 야 임마, 네가 왕손이야? 왕손이면 칼 빼, 나하고 겨뤄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너 나하고 칼 빼서 안 겨루려면 내 가정 밑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 왕손이 시중 건달들의 가쟁이 밑으로 끼어 들어가는 수모를 당했어요. 그걸 했어요. 한신은. 그래서 한신의 별명이 사타구니 한신이에요. 사타구니 한신이에요. 한신은 그런 작은 수모에 연연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머리에 천하를 경영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 거예요. 큰 자존심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뒤로 잠깐 놔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밥집에 들어가서 아줌마 밥 좀 주세요 해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서 내가 성공을 하면 이 밥값을 갚아주겠소. 그러니까 아줌마가 주걱으로 뺨을 후려갈기면서 불쌍해서 밥 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너 같은 놈이 언제 이마 성공하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다 참았어요. 거기서 만약에 한신이 작은 자존심을 키우기 위해서 칼을 빼고 싸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죽고 없거나. 그 다음에 그 아줌마하고 틀 잡고 싸웠다. 그러면 두고두고 졸장부 소리밖에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한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항우한테 갔죠. 항우한테 갔는데 항우는 저만 똑똑해가지고 한신 같은 인물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니까 뭘 시켰냐면 쫄병을 시켜줬어요. 쫄병 나 따라다녀. 그러고 이등병을 시켜줬어요. 한신은 항우는 졸장부로구나. 저만 똑똑하구나. 이걸 알고 유방한테 도망가죠. 유방은 도망갑니다. 근데 유방도 역시 얼간이거든. 잘 몰라. 그래서 유방은 조금 나와서 소대장을 시켜줬어요. 그것도 창고지기 소대장을. 근데 그 밑에 참모 소하라는 참모가 깜짝 놀래가지고 한신을 저기에 놔두면 안 됩니다. 소대장을 시킬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 뭐 시켜줄까? 그러니까 당장 장군으로 진급시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 그러면 내가 진급시키지. 그러니까 유방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장량이라는 인물이 다시 소하에게 지침을 줬죠. 한신을 장군으로 진급시키지 말라. 에? 그럼 뭡니까? 장군을 시키면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대장군을 시켜라. 대원수를 시켜라. 대원수. 그러니까 유방이 한신을
그래? 그러면 그놈을 대원수를, 지금 소대장 하고 있는 놈이에요. 그러면 소대장, 창고직이 소대장 하고 있는데 그놈을 대원수, 그러니까 한나라군 총사령관을 시키라 이거야. 그래서 파초 대원수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임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소아가 화를 버럭 내가지고, 어떻게 폐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말이야. 에? 파초 대원수를 임명하는데 어린아이 부르듯이 계급장 달아주면 됩니까? 연병장에다가 전 장군과 병력을 집합시켜 놓고 거창하게 행사를 하십시오. 그것도 석 달간 목욕 재개를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다른 임금 같으면, 한국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소대장을 파초 대원수로 진급시키려고 하면 현재 장군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신에게 뭘 실어줘야 돼요? 힘을 실어줘야 돼요. 권위를 실어줘야 돼요. 권위. 그렇게 하려면 임금이 3개월간 목욕 재개를 하고 해야 돼. 그래가지고 파초 대원수를 임명한다고 그러니까 번쾌부터 시작해서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그 자리는 내 자리지. 또 연병장에 가보니까 에게게 소대장 놈이 그 자리에 앉아있네. 한신이 파초 대원수로 임명을 받고 단 3개월 만에 천하를 평정합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나라 왕이 되고 초나라 왕이 됐죠. 왕이 된 다음에 자기를 사타구니 밑으로 끼어들어가게 했던 그 건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걱으로 뺨을 때렸던 그 밥집 아줌마를 불러서 엄청나게 많은 보상을 해줬어요.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 그 작은 자존심, 그 수모를 내가 이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엄청난 보상을 해주고, 특히 건달은 장교로 임명해가지고 야간 순찰대장을 시켰다는 그 기록이 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신이 만약에 작은 그 왕손이에요. 왕자라고요. 왕년은 왕자야. 그게 왕자인데 시중 건달이 다리 밑으로 끼어들어가려고 했을 때 내가 이마 왕년에 뭔데 니까 놈이, 그래가지고 칼표에 싸웠어 봐요. 맞아 죽지. 맞아 죽지. 그 아줌마하고 틀어잡고 싸웠어 봐요. 천하의 졸장부, 여자하고 싸운 천하의 졸장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참고 이겨내게 했어요. 삼국지 한나라 말기, 한신은 한나라 초기 이야기고, 한나라 말기 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비 유현덕 알죠? 유비는 그 밑에 관우나 조자룡이나 장비나 황충이나 마초 같은 어마어마한 소위 5호 장군을 거느린 그 황제입니다. 황손이에요. 한나라 황손이에요. 유씨니까. 그런데 조조하고 싸웠다면 맨날 져. 왜 질사이야? 이렇게 훌륭한 장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책사들이 있는데. 그런데 수경 선생이라는 분을 만나죠. 당신은 머리가 없다. 머리가. 다시 말하면 책략을 꾸밀 수 있는 문사가 없다. 지혜가 없다. 아니 나는 이러이런 장수도 있고 이러이런 이 참모들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당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장수들, 관우, 장비, 조자룡은 1만 명을 상대할 수 있는 아주 맹호 같은 장수지만은 그 장수들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장수들을 부릴 수 없는 사람이 없다. 그 누구냐?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였어요? 최갈량이다. 최갈량하고 봉추 선생 방통이다. 둘 중에 하나만 얻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최갈량을 찾아갔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비는 왕입니다. 총나라 왕이었어요. 그 당시도 왕이에요. 그리고 한나라 황손이에요. 황손인데 최갈량은 그 시골에 사는 백면 서생이에요. 나이도 그 당시에 유비가 46이었고 46, 제갈량은 26이에요. 26살밖에 귀때기가 시퍼런 놈이에요. 근데 몇 번 찾아갔어요? 3번 찾아갔어요. 처음에 찾아가니까 제갈량이 그걸 알고 도망가 버렸어요. 한겨울에 찾아갔는데 눈을 맞으면서 3시간을 기다려도 이 제갈량이 나타나질 않아. 그러니까 장비가 화가 무지무지 났죠. 이 자식 멱살을 잡고 끌고 와야 되겠다. 그러나 유비는 그걸 달렸습니다. 달리고 다시 갔죠. 몇 개월 봄에 또 왔죠. 봄에 또 왔는데 또 없어. 온다고 우리가 언제 온다고 통보를 해놓고 갔는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사라지고 또 없어.
그러니까 관우하고 그때 이제 관우까지 화가 났죠. 이런 놈 당장 내가 두들겨 패가지고 끌고 오겠다고 그러는데 유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세 번째 찾아갔는데 20살, 26살 먹은 제갈량이 뭐하고 자빠져 있었어요? 잠자고 있어서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46 먹은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섬돌 밑에서 3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분명히 제갈량은 유비가 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잠만 퍼자고 있는 거죠. 3시간을 기다리니까 제갈량이 일어났어요. 제갈량이 일어났어요. 제갈량을 얻지 못했다면 유비는 조조에게 그대로 망합니다. 지금 막 쫓겨서 막 다른 데 막 도망가는 중이었죠. 유비가 와서 맞았습니다. 제갈량이 뭐라 하겠습니까? 거기서 서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제갈량은 요 유비라는 사람이 그럴 인물인가를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찾아오니까 또 3시간 동안 잠을 자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서 그 유명한 천하 삼분지계를 이야기합니다. 천하를 셋으로 가르쳐. 한꺼번에 천하를 먹으려고 하지 마라. 천하를 셋으로 가르쳐. 저쪽 동북지방, 그러니까 지금 황하유역이죠. 거기 좀 중원, 거기는 조조의 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거기는 침략할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이쪽 양자강 유역에 여기는 손씨들이 대대로 임금을 해온 지역이고 손씨들이 민심을 얻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건들지 마라. 놔둬라. 그리고 지금 아무도 넘보지 않는 저 형주지방, 지금 이제 사천성 그쪽 산이 험하고 곡창지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배해서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3개로 쪼갤 수 있다. 그래서 민심을 얻은 다음에 중원을 치면 천하를 차지할 수 있다. 요 계획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동의 안 하면 그만두고 동의하면 내가 돕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천하 3분지기. 자, 그렇게 해서 유비는 소위 총나라를 세우고 총나라 황제가 됩니다. 만약에 유비가 내가 황손이고 말이야, 총나라의 임금인데 이게 26살밖에 안 먹은 놈이 참퍼자고 안 나와? 그렇게 했으면 제갈량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갈량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자존심을 잠깐 보류해 뒀기 때문에 큰 자존심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유비는 그래서 관우나 장비보다 한 수 위인 게 유비는 그런 걸 알았습니다. 야, 이게 26살 먹은 이 군사가 장비같이 험한 놈, 관우, 조자룡, 마초, 황충 이 사람들을 지휘하려면은 내가 거기에 권위를 실어주지 않으면 말이 먹히지를 않는다. 그래서 유비는 거기에 권위를 실어준 겁니다. 임금이 3번이나 찾아갈 정도로 훌륭한 놈이다 하는 것을 그러면서 마찬가지 한신과 똑같이 거창한 취임식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유비의 칼을 제갈량에게 줍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제갈량이 하는 명령은 내 명령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유비가 죽으면서 자기 그 2세 후주 유선이라는 놈이 좀 떨떠름한 놈이에요. 제갈량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 아들을 황제로 세우되 시원찮으면 치워버리고 네가 황제해라. 아무래도 시원찮다 저거 치워버리고 네가 황제해라. 그 유언까지 했어요. 내 아들을 보필하라 그런 말 안 했어요. 이 총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려면 유능한 놈이 황제가 돼야 되는데 지가 떨떠름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해라. 제갈량은 그걸 듣질 않았습니다. 끝까지 총나라가 망할 때까지 제2세 황제에게도 충성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유비가 자기에게 해준 것이 있잖아요. 유비가 자기에게 내려준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신이나 유비나 작은 자존심을 잠깐 보류해뒀기 때문에 천하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천하를 통일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전라 자수영 수군 통제사. 지금 같으면 함대 사령관이에요. 함대 사령관을 하시던 분이 지금 삼성 장군이 함대 사령관이거든요. 함대 사령관을 하시던 분이 백의정군이었어요. 백의정군은 뭐 이등병. 근데 아무 부평 안 했죠. 아무 부평 안 했어요. 이등병으로 출병을 했어요. 임진왜란 때.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원균이 해보니까 안 되니까 다시 불렀죠. 그래서 계급이 돌아갔죠. 3군
수군 통제사, 3도 수군 통제사, 지금 같으면 해군 총사령관이에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야, 내가 삼성장군인데 2등병 개뿔, 야 임마 소대장, 내가 옛날에 삼성장군이었어. 그랬다 그러면 그 인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냥 뭘 어떻게 3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하겠냐 말이야. 그 작은 자존심, 그걸 잠시 보류해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이순신 장군. 인품이 그렇게 있어요. 인품이. 따라서 제가 오늘 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차가운 머리로 냉철하게 있는 현상을, 실체적 진실을 분석해 보셔야 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옳은 일인 것이냐, 그리고 보람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따져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심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자존심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 자존심을 잠깐 뒤로 물려놓으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굉장히 망설였어요. 거의 그런 데 가서 내가 왜 일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 가지를 따져봤어요. 저는 경제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고용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입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의 문제예요. 고용이 안 되면 소득이 없는 거니까. 이 문제를 암만 연구를 해도 지금 연구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중에 일부, 다시 말하면 다단계, 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주 10억밖에 안 되는 자본금을 가지고 수천 명에게 소득을 창출하게 해주는 이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또 특히 서민들이 윈윈하는 사업 방법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온 겁니다. 따라서 이 중에 많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높은 지혜도 있어 본 경험이 있고, 또 밑에 많은 부하를 거느려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되고 또 보람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시면은 스스로 결심하시기 바라고, 자존심을 잠시 뒤에 물려놓고 큰 자존심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